가수 고 김광석 씨의 부인인 서혜순 씨가 조금 전 오후 2시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출석한 이유는 딸 서연 양의 사망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경찰에 출석한 건데요. 출석하는 가운데 기자들이 질문 정말 많이 던졌습니다. 서혜순 씨 기자들 질문 피하지 않고 모두 답변했는데 먼저 어떤 답변했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딸 죽음 안 알리신 게 소송과 관련이 있나요? 소송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거는 서연이가 피고인으로 들어가 있지가 않고 저하고 회사하고만 들어가 있어요. 이상우 씨 같은 분이 인터뷰했던 내용 이렇게 짜집게 해서 영화로 만들었고 영화관에서 상영을 했다는 것 자체는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하겠지만 법적 대응보다 이상우 씨는 공개 사과를 하시고 제 명예 회복을 해주시고 김광석 씨 가족들이 너무 저를 핍박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너무 실망이 많아서 저는 이혼을 하겠습니다. 김광석 씨하고. 만치 여자는 뭐 시댁의 어떤 모든 어떤 역할이나 이런 걸 잘 했는데도 나중에 잘못되면 다 여자 잘못 들어와서 뭐 여자 그리고 이렇게 혼자 돼도 도와주지도 않고 재산 다 뺏기고 제가 뭐 이런 거짓이 있으면 제가 여기서 활복 자살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더 이상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네, 서혜순 씨 상당히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아가신 이제는 이 세상에 없는 고 김광석 씨와 이혼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어떤 생각에서 저런 얘기했는지 저희가 좀 자세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BS 인관계 논설위원 여성원 변호사 이승원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혜순 씨 이야기 인관계 논설위원이 좀 간략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지금 나온 얘기. 자, 오늘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기자들 앞에서 아마 전체 기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한 건 처음이겠죠. 그동안 그렇죠? 특정 매체에 간간히 출연하긴 했지만 이렇게 모든 언론사 기자들 그렇습니다. 상대로 무려 얘기한 건 처음이에요. 18분 동안 기자들 질문에 자세히 답변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불려가게 된 이유는 지금 서혜순 씨한테 받고 있는 의혹은 두 가지입니다. 김광석 씨의 죽음 그리고 딸 서연 양의 죽음. 그런데 오늘 간 것은 이런 의혹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로 나가게 됐거든요. 자, 어떤 법적인 문제냐면은 김광석 씨의 형 김광복 씨가 고발을 해놨습니다. 뭐를 가지고 고발을 했냐면은 서연 씨, 그러니까 조카의 죽음에 폐렴으로 죽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유기치사한 것 같다. 그러니까 재수 씨인 서혜순 씨가 좀 그러니까 그걸 아픈 것을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았고 그대로 치사하게 잃은 것 같다 하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두 사람들 간에 있었던 저작권 관련해서 지금 소송이 붙어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조카가 죽었다는 것을 법정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재판에 사기가 있다. 이 두 가지로 유기치사와 사기 혐의로 고발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피고발인 입장에서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미 추석 연휴 전인 9월 27일부터 28일 이틀 동안에 고발인 김광복 씨 그리고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김광석이라는 영화를 제작했던 이상호 기자 이 두 사람은 참고인 조사를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여상원 변호사님, 그 김광석 씨와 이혼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죽은 사람과 결혼도 못하지만 이혼도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의 혼인이라는 것은 한쪽의 사망으로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거기 때문에 이혼하겠다 저 말은 그만큼 내가 김광석 씨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도 없고 만일 사회에서 지금 나에 대해서 몰아치는 비난이 사실이라면은 그 정도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이지 실제 이혼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 저작권료라든가 뭐 이런 경제적 수익 이런 부분 나 다 포기할 수 있다 뭐 이런 의지를 좀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으로 레토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레토릭이다, 수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원래 오후 1시에 나오기로 했는데 상당히 1시간 정도 늦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보통 소위 말하는 유명인들,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검찰 등등에 출석을 할 때는 그래도 비교적 시간을 좀 지키는 편이죠. 그런데 지금 서해순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자연인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뭐 강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지 않은데 일단 민간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졌을 테고, 물론 최근에 많이 인터뷰를 했지만 저렇게 많이 기자들의 어떤 카메라 앞에 둘러싸여 있는다는 건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굉장히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안정도 필요했을 테고 또 발언을 준비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물리적으로 늦게 된 건 아닌가. 그런데 저는 한마디 툭 하고 들어갈 거라고 상상을 했는데 18분이나 얘기를 했다라는 건 그만큼 또 나름의 억울함을 토로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서해순 씨가 말이죠. 특정 매체를 자기가 골라서 처음에는 어디 텔레비전에 출연하고 그다음에 어디 라디오 프로그램에 네. 출연하고 오늘은 또 어디 종편에 출연한다고 좀 예고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오후에요. 예, 네. 그렇게 됐는데 오늘 기자들이 전부 모여 있는 상황에서 기자들의 오늘 질문은 그동안 서해순 씨가 방송 인터뷰하고 나서도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있으니까 오늘 기자들의 질문은 그야말로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완결판에 대해서 서해순 씨가 일일이 다 답변을 했다. 자신은 정말 김광석 씨의 죽음과는 아무런 관련도 책임도 없다. 이 얘기 강조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나한테 많은 사람들이 의혹의 눈길을 보고 있고 또 특히 김광석이라는 영화를 저도 봤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김광석 씨의 죽음에 서해순 씨가 연관이 돼 있을 것이다라는 의혹을 강하게 던져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대단히 억울하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했고 오죽하면 아까 결혼도 이상한 이야기지만 이상호 기자의 다큐멘터리를 내가 만들겠다 할 정도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격앙돼 있는 거죠. 예. 김광석 씨의 무명 시절에 아내로서 역할을 다 했다.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 김광석 씨를 너무도 사랑하고 좋아하는 팬들 입장에서는 이런 일로 김광석 씨의 이름이 계속해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가슴 아프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서해순 씨 오늘 경찰에 출석하면서 기자들 질문에 답변했다. 18분 동안 답변했다. 이렇게 얘기 전해드렸고 일단 간략하게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요. 보다 더 자세하게 서해순 씨가 정말 어떤 이야기 했는지 여러분께 충분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딸 죽음 안 알리신 게 소송과 관련이 있나요? 소송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거는 서연이가 그 저작 그 피고인으로 들어가 있지가 않고 저하고 회사하고만 들어가 있어요. 소송 유리하게 끌고 가시려고 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 변호사님이 다 법적으로 다 그거는 그렇게 해갖고 하니까 그거는 밝혀질 겁니다. 이상호 씨 같은 분이 인터뷰했던 내용 이렇게 짜집게 해서 영화로 만들었고 저한테 뭐 수상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허락도 없이 그게 영화일 수도 없는 거를 돈을 받고서 영화관에서 상영을 했다는 것 자체는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하겠지만 법적 대응보다 이상호 씨는 공개 사과를 하시고 제 명예 회복을 해주시고 김광석 씨 가족들이 너무 저를 핍박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너무 실망이 많아서 저는 이혼을 하겠습니다. 김광석 씨하고. 왜? 제가 보는 그 인연을 끊고 싶어요. 많지 여자는 뭐 시댁의 어떤 모든 어떤 역할이나 이런 걸 잘 했는데도 나중에 잘못되면 다 여자 잘못 들어와서 뭐 여자 그리고 이렇게 혼자 돼도 도와주지도 않고 재산 다 뺏기고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생태입니다. 제가 뭐 이런 거짓이 있으면 제가 여기서 활복 자살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더 이상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저 철저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고 저도 뭐 나머지 부분을 잘 정리하고 저도 개인으로 좀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뭐 너무 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또 김광석 씨 좋아하시는 분들 또 서연이 이뻐했던 분들한테 연락 못 드리는 거 너무 죄송스럽고 잘 마무리해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서해순 씨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는지는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들으셨지요? 그러면 여기서 SBS 8시 뉴스가 어제 저녁
단독 보도해드린 내용 여러분께 보다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혜순 씨가 경찰에 출석한 것은 그 김광석 씨와 서혜순 씨 사이에 난 딸의 죽음과 관련한 피고발인 자격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일단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이상호 기자가 김광석이라는 영화를 만들었고 그 김광석 씨의 죽음에 타살 의혹이 있다라고 해서 이 영화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논란이 불거진 것 아니겠습니까? SBS가 단독 입수한 당시 부검 감정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 부검 감정서를 보면 정말 타살 의혹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지 보다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요. 임광규 위원, 부검 감정서의 결론은 한마디로 어떤 겁니까? 이게 바로 부검 감정서입니다. 1996년 1월 29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1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가 되는 건데 저희 SBS 취재진이 입수를 해가지고 어제 8시 뉴스에 처음 보도를 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동안에 나온 것 중에서 의사, 즉 목을 매서 제식해서 숨졌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이 목을 맸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이 맸느냐 본인이 스스로 맸느냐를 보면은 방어흔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강제로 매려고 하면은 방어하려고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없었다. 그러니까 자살적으로 굉장히 보일 수가 있다. 다만 방어흔이 없을 때는 약물 같은 것에 중독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매일 순이 있는데 특별한 약물도 없었고 술은 0.09% 알코올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오는데 0.09%라는 것은 우리가 음주 단속에서 정지 정도입니다. 0.1%부터가 취소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술을 마신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적은 양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그거가 이 부검 감정서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검 감정서와 관련해서 법의학자들은 부검 감정서 보고 어떤 생각,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직접 들어본 그 내용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0.09%는 보통 의식을 잃을 정도의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사람을 간단하게 끈으로 목을 졸라서 죽이려면 이 사람이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을 만한 이유가 있느냐? 없잖아요. 독극물이 검출된 것도 없고. 일단 마구 발버둥지를 치면 그러니까 얌전하게 이렇게 한 줄이 가 있지를 못하고 막 움직이고 손, 발 잡아서 끌려고 하고 손으로 이거 하려고 하고 아니면 목을 조르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 끌려고 하고 방어흔이 남게 되는데 방어흔이 없어요. 근데 방어흔이 없어도 타살일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방어를 하지 못할 무슨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의식을 완전히 잃었다거나, 그죠? 독극물에 중독이 돼 있다거나 그런 상황이어야 돼. 근데 그런 상황도 없고 목에 있는 줄은 얌전하고 그러면 그걸 타살이라고 볼 수는 없죠. 타살의 흔적은 없다. 타살의 증거가 없다. 이윤성 교수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살의 증거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방어운도 없다. 특히 지금 김광석 씨의 사망은 이게 그냥 자살이라든가 자연사 같으면 아무 범죄와 연관이 없는 거죠. 근데 타살이면 이게 이제 그 수사를 해야 되고 경찰, 검찰이 밝혀내야 되는데 지금 거기서 밝혀내려면 결국 살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살인이라는 거는 입증을 갖다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윤성 법의학 교수의 말에 의하면은 타살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타살이다 아니다가 아니고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이 그 아까 보여주신 96년 부검 감정서 이걸 가지고 다시 살인으로 보고 다시 조사를 할 만한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예. 변호사님은 기본적으로 변호사 일을 하시면서 이런 부검 감정서도 좀 여러 차례 보셨을 것 판사 같고요. 때 많이 봤습니다. 판사 때 많이 예, 보셨습니까? 예, 예. 기본적으로 이윤성 교수의 의견에는 대부분 동의가 전 되시는 동의하는 거죠? 게요. 예. 이 목을 아까 그 방어흔이라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은 특히 그리고 김광석 씨는 남자고 그다음 서 씨, 부인 서 씨는 여자기 때문이죠. 힘에 있어서 남자가 훨씬 셉니다. 아무리 남자가 힘이 없어도 그런 경우에 여성이 살인을 한다면 남성이 무조건 반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목에 밧줄 같은 거 심지어 조그만 노건이라도 여기에 자국이 다 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윤성 교수 아까 이야기는 그런 자국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목을 맸을 가능성이 있다. 그게 이제 제일 주장의 요지고요. 근데 저는 한 가지가 술이란 게 사람에 따라서 한 잔만 먹어도 거의 뭐 아주 반응이 격하게 오는 사람이 있고 말술을 먹어도
끄떡없는 사람이 있는데 과연 그럼 김광석 씨가 알코올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그 반응을 보였는가 이 부분은 좀 알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광석 씨의 부검 감정서 보면 말이죠. 새롭게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양 손목에 선 모양, 이렇게 일직선 모양의 오래된 흉터가 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의학자는 어떤 소견 밝혔는지 여러분께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손목에 오래된 선상 반응. 요거요.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흔히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손목이라고 그랬는데 손목이 여기도 손목이고 여기도 손목인데 이쪽에 있으면 자살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개 오른손잡이는 왼쪽 손목을 그어요. 근데 이제 오른쪽 손목에 있다는 거거든요. 사람에 따라서는 양쪽을 다 긋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봐야 되고. 김광석 씨가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이윤성 교수 손에 있는 또 다른 상처에 대해서도 얘기한 게 있습니다. 우측 손목에 신선한 선상 표피 박탈 2개, 오래된 선상 반응 1개 이렇게 돼 있어요. 우측 손목에 신선한 선상 피부에 표피가 벗겨졌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진을 봐야 알겠어요. 그게 자살을 시도하였던 건지 자살을 시도하면 되게 긋지. 이렇게 뭐 여기다가 거 갖고 자살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뭐 고통스러워하다가 어디에 이렇게 쓸리는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 다른데 대개 여기는 잘 안 다쳐요. 그죠? 뭐 이렇게 하면 여기가 다치지 이렇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잘 안 돼요. 어디가 위치가 어디냐가 중요해요. 일단 이 손목에 나온 이 선 모양의 흉터 또 이 또 다른 상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윤성 교수는 정확한 위치를 봐야 한다라고 좀 일종의 단서를 달았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막에 가려가지고 손의 위치가 지금 이 교수님의 손목이 잘 안 보였는데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은 손목에 있는 흉터, 그러니까 그날 당일 거는 아니지만은 김광석 씨가 오래 전부터 자살을 기도하면은 우리가 흔히 손목 동맥을 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주저흔들이 손상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오래된 것들이 남아있더라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쪽 손목 쪽에가 흉터가 남아있다, 상처가 남아있다. 이거는 여기 감정서에도 보면 소견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끌다가 119에서 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그걸 끄는 과정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유족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김광석 씨가 자살을 기도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알 수도 없었고 나는 형 얘기가 우리 광석이가 손에 그러니까 손상 반응이 있었다는 것은 나는 전혀 몰랐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성 교수 얘기처럼 이 부검 감정서에는 글로서만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알아야 보다 더 정확한 의견을 밝힐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손목 부분에 관해서는 뭐 이윤성 교수님 저희 연수원 때 법의학 강의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저도 참 존경하는 분인데 자살과 타살의 가장 큰 차이점이 주저흔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손목이란 게 있죠. 이 사실 그 일본에서는 이 배를 많이 자르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그런데 사람 피부가 의외로 두꺼워서 있죠. 한 번에 그어지지 않아가지고 대부분 모골을 쳐줍니다. 배를 걷기만 해서 고통이 너무 심하게 그 정도로 사람 피부란 게 어떻게 보면 연약하지만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 대부분 주저흔이 있습니다. 이거 참 죽을 때 그 자살할 때 근데 그 주저흔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 하여튼 부검 결과에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주저흔 존재 여부가 가장 자살을 시도했다는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 같으면 다른 살인 같으면 그런 주저흔이 없습니다. 자기 몸이 아니니까 그냥 한 번에 그냥 그 어떤 상해를 가하지 그런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그러면 김광석 씨의 부검 감정서 보면 일단 스스로 목숨을 끈 것 같다. 법의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살의 증거, 타살의 흔적이 없다. 그런데 논란이 끊이지 않고 20년이 지나서 또다시 불거진 데는 이 부인 서혜순 씨가 했던 이야기들이 하나의 원인이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서혜순 씨의 라디오 인터뷰 얘기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장례식에 온 지인들한테 술 먹고 장난하다 그리 됐다라는 발언을 서혜순 씨가 하셨다는 점, 이게 아마 의혹의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건 술 먹고 장난하다 그리 됐다는 발언은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저는 뭐 글쎄 20년 전이라 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뭐 여기저기 뭐 막 와가지고 뭐 어떻게 왜 그랬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니까 아니 뭐 술 그때 드시고 뭐 이래저 하다가 이렇게 뭐 무슨 연극처럼 이렇게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행수술을 한 거를 써놓으신 거겠죠. 장난하듯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는 그럼 좀 문학적인 표현으로 그거는 쓰신 다른 거예요? 분이 음악 그냥 예술하시는 분들이 예. 약간 이제 술이나 마약을 하면서 예. 그런 기분에 취해서 하는 이제 뭐 김광석 씨도 뭐 그런 기분에서 뭐 같다는 그런 얘기 은유적인 아닐까요? 표현이었다. 예, 이런 인터뷰 내용이 김광석 씨의 죽음에 대해서 논란을 계속 부추긴 것 같고요. 여러분, 청와대에서 지금 브리핑이 긴급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인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긴 시간 고민하고 토의한 끝에 관련 사실이 갖는 그 성격의 심각성이나 중대함을 감안하여 발표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관련 문서 조작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의혹과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청와대는 9월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넷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11일 안보실의 공유 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에 세월호 상황 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도 발견하였습니다. 이들 자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적인 국가재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먼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에 대통령 보고 시점이 담긴 세월호 상황 보고 일지 사후 조작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정부의 청와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곧이어 10시 15분에 사고 수습 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재판 과정에도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세월호 사건 관련 최초 상황 보고서를 오전 9시 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및 전파자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입니다. 문제는 2014년 10월 23일에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 보고 시점을 수정해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6개월 뒤인 2014년 10월 23일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상황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입니다.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당시의 1분 1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참 생각이 많은 대목입니다. 다음은 전임 정부가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에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변경한 내용입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에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침이 2014년 7월 말에 와서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된 점입니다. 수정된 내용을 보면 기존 지침에는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위기관리 국정수행을 보좌하고 국가 차원의 위기관리
관련 정보 분석, 평가, 종합 국가 위기관리 업무의 기획 및 수행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 상황의 종합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안정적 위기관리를 위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필사로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 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수행을 보좌한다고 불법 수정하였습니다.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법제 업무 운영 규정 그리고 대통령 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 그리고 법제처장이 심의 필증을 첨부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절차 그리고 다시 법제처장이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훈령안에 발령 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청와대는 수정된 지침을 필사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에 전 부처에 통보하였습니다. 이 불법 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과 7월 당시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안전행정부라고 국회에서 보고한 것에 맞춰서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인 사례라고 봐서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조금 내용을 좀 설명드릴까요? 이거 관련 내용을? 네네.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세월호 관련한 내용이고요. 지금은 청와대 기자실의 판넬을 미리 준비해서 미리 준비한 자료를 갖고 추가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어서 이 일자들을 처음에 작성된 9시 반에 보고서가 작성된 것과 6개월 후에 수정이 돼서 10시로 시간을 조작 변경한 이미 했던 이야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섰다는 것은 청와대에서 이번 사안을 그만큼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반증일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요.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박근혜 청와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시점이 오전 10시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보고받고 첫 지시를 내린 시점은 오전 10시 15분이다. 15분 뒤에 바로 첫 지시를 내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문서, 국가위기관리센터 캐비넷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시점을 조작했다는 자료가 나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보고한 첫 시점이 오전 9시 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보고를 받고 첫 지시를 내리기까지 시간 공백이 45분, 당시 1분 1초가 정말 심각한 사안이고 1초라도 빨리 대응해야 될 엄중한 시점에서 대통령의 첫 지시가 45분 뒤에 나왔다.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첫 보고 시점을 조작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했고요. 또 하나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다음에 재난관리의 종합컨트롤타워가 어디냐는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청와대라고 거의 모든 분들이 생각을 했는데 청와대의 답변은 청와대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당시에 국가재난위기관리 지침에는 분명히 청와대 안보실이 종합컨트롤타워라고 돼 있었는데 청와대 김기춘 당시 실장이 국회에 가서 이 재난과 관련한 것은 청와대가 아니라 안전행정부라고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답변에 맞춰서 불법적으로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의 지시로 이 재난 컨트롤 타워와 관련한 훈령을 일방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조금 전에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지금 청와대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백한 사실, 진실이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검찰에 수사 의뢰할 부분은 수사 의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승원 평론가, 네.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의 오늘 브리핑 들으면서 어떤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밝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드세요? 지난해 말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터졌을 때도 늘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이 세월호 문제 아니었습니까? 도대체 언제 보고를 받았나? 그때 대통령은 위치가 소위 말하는 사저 집이었는가 아니면은 본관이었는가, 위치도 중요했었고 시간도 중요했었고 5분 10분 단위가 아니라 1분 2분 단위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러분들이 그 당시 어떤 스케줄표를 보면서 굉장히 좀 분노했었는데 지금 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9시 반에 보고가 됐는데 그것도 조작을 했고 첫 지시까지 45분이란 엄청난 시간, 45분이면 도대체 그 아이들이 그 안에서 어떤 상황이었을지 상상을 하면 정말 끔찍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누구의 지시로 어떻게 변경을 했는지 분명히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과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이 상당한 책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침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것은 어쨌든 비서실장의 그 국회 나와서 발언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실장의 지시로 실제 빨간 줄로 그것도 손으로 지금 고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부분은 분명히 지시하고 실행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 소재를 가리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예, 네. 여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볼 때 지금 그 문서의 작성 시점, 그걸 갖다 누가 바꿨다, 두 개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형사에서 작성 권한자가 사실과 다르게 그 작성 일자라는 바꾼 거는 죄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문제가 된다면 김기춘 실장이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걸 누구한테 작성하는 사람한테 강요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라. 그러면은 지금 임종석 실장의 고발 대상은 뭐냐 하면은 김기춘 실장 지금 구속돼 있지만은 여러 가지 죄명 아닙니까? 이 강요죄가 또 한 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서의 위조라든가 변조 이 문제는 고발 대상이 아니고요.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의 어떤 그 밑에 문서 작성자에 대한 허위 작성하게 만드는 강요죄가 아마 고발 대상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권력, 정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만약에 시간도 조작하고 지침도 조작했다,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했다, 이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또 하나의 참담함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강기 위원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미국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 생각이 나는데 상대방 진영에서 불법으로 도청한 것도 문제였지만 결국은 닉슨 대통령이 하야하게 된 거는 그 도청 자체보다도 그것을 은폐하려고 했던 그 조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많은 국민들 앞에서 그것을 대통령이 보고받았던 시간을 30분이라도 좀 늦춰서 그렇게 해서 좀 급박하게 지시를 한 것처럼 그거를 국민들에게, 그리고 저건 역사란 말이에요. 그거를 전부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그거를 조작하게 했다는 것은 이건 어느 개인 회사도 아니고요. 그 한 국가의 컨트롤 타워 청와대에서 저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도덕성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날 당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첫 보고 시점을 받았던 시각, 박근혜 청와대는 오전 10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오전 9시 반에 받았다. 나중에 오전 10시로 시간을 조작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재난 컨트롤 타워, 청와대 안보실이라는 것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 분명한 지침이었는데 사후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가서 재난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가 아닌 안전행정부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니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석 달 뒤에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의 지시로 이 지침도 불법적으로 변경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시 김광석 씨 사망을 둘러싼 의혹, 서혜순 씨 부인인 서혜순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했고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했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렸고요. 부검 감정서 타살의 흔적, 타살의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김광석 씨 죽음에 타살 의혹이 있다고 제기한, 그래서 김광석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이상호 기자, 서혜순 씨는 이상호 기자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상호 기자의 이야기도 저희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 출석할 당시 이상호 기자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그 김광석 씨 그 부검이께서 네. 그 타살 의혹 없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20년 동안 들어온 얘기입니다. 일관되게 경찰이 한 번 자살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그 부분을 부정하기가 되게 힘들죠. 뒤집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아마 자신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고, 그분 판단과 달리 국민들은 진실을 알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광석 씨의 죽음과 관련한 진실, 이 부분도 또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SBS가 입수한 부검감정서, 김광석 씨의 딸 서현양의 부검감정서도 입수를 했는데요. 인강기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자, 이게 아까 보였던 건 달리 이거는 서현양, 김광석 씨의 딸 서현양의 부검감정서 10년 전 겁니다. 이게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졌던 건 이것도 특별한 건 없습니다. 폐렴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부키 신드롬, 그러니까 평소에 앓고 있었던 선천성 발육부진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사망 원인은 특별한 게 없고 외상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상도 특별한 게 없었다. 예, 다만 폐질환, 우리가 어떤 급성 폐렴, 그러니까 폐질환에 의해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물 흡입이라는 게 들어 있었어요. 이물 흡입이요? 예, 폐에서 이물질, 그러니까 폐에 있어서는 안 될 이상한 이물질이 있다. 그런데 그때 당시로서는 이 감정서에 보면은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직접적인 사인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놓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물이 흡입된 것이 있다라고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그 이물 흡입이란 게는요. 여기서 지금 있다면은 이 서현양이 죽은 게 이물 흡입 이후에 죽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폐가 잘못돼서 죽었으면은 그 이후에 이물 흡입은 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죽고 나면은 이게 뭐 외부 물질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검 감정서 이물의 종류가 뭔지 특정은 안 됐는데 여하튼 지금 나온 건 이물 흡입이 먼저 있었다는 건 확실해진 거죠. 그 이후에 폐렴으로 죽었으니까 과연 이 이물이 과연 무엇인가 지금 뭐 밝혀내기는 어렵겠지만 이게 서현양의 죽음을 갖다가 한번 밝혀내는데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법의학 전문가들 서현양이 평소에 폐질환 때문에 숨졌다고 한다면 상당 시간 전부터 위급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겠느냐. 이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김광석 씨의 유족들이 서현양의 죽음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서혜순 씨가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아니냐? 네, 기본적으로 그 아까 부검 검정서에 나온 거 보면 미만성 폐포 손상 이게 뭔가 봤더니 그러니까 폐가 한마디로 완전히 그 어그러진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 기능을 전혀 못하는. 그런데 그 당시 10대 소녀였기 때문에 아무리 뭐 가부키 신드롬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까지 망가지기는 너무 힘들다라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 그쪽의 어떤 주장을 100%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사망하기 전에 한 대여섯 시간 동안은 숨쉬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 그 119에 연락을 했다면 그 전부터 했었어야지 어떻게 30분 만에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가 그 시간차에 대해서 법의학자들은 상당히 좀 의아함을 지금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김광석 씨의 사망보다 오히려 서현양의 사망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혹을 갖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네. 서현양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보다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의학자들도 5일 동안 폐렴에 걸려서 악화해서 사망했을 정도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열악하지 않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120년 전 오늘은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날입니다. 대한제국 수립일이 되겠죠. 지금 나오는 노래는 대한제국 애국가라는 노래입니다. 상제여 우리나라를 도우소서, 상제여 우리나라를 도우소서, 이런 가사가 붙은 애국가입니다. 120년 전 고종은 어떻게 해서든 나라를 살려보겠다며 대한제국을 선포했죠. 당시 열강들이 우리 한반도를 침탈하려고 호시침침 노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하지만 고종의 노력은 국제 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결국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는 것으로 결말이 나고 말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 상황 보면서 100여 년 전에 한반도 상황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선택한 정부가 국제 정세 잘 읽어서 100여 년 전의 실패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